참된 재능의 핵심에는 자각과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자각,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만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재능이란 일종의 정신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 철학자 에릭 호퍼의 말입니다. 에릭 호퍼는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산 철학자입니다. 7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15살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뒤에 언제 다시 눈이 멀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독서에 매달렸어요. 에릭 호퍼는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18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그는요, 길가에 오렌지가 많아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이유에서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정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었고 대신 평생 도서관에 책에 파묻혀 독서와 사색을 계속했습니다. 첫 책을 49살 때 발표했는데 그때도 그의 직업은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겁내는 배고픔이란 것이 기껏해야 치통 정도의 고통에 불과하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쯤은 얼마든지 잊을 수 있다 라는 자세로 독학한 그는 말 그대로 맨 몸뚱이 하나에서 출발해서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 때마다 에릭 호퍼의 뼈를 깎는 노력을 떠올립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프레데리케 파브리티우스 한스 하게만의 뇌를 읽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 뇌를 읽다 참 좋거든요. 뇌과학의 성과를 자기 개발에 연관지어서 잘 정리해놓은 뷔페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메시지 자체는 예측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것들의 증거들을 이야기해주는데 이 책에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의식의 영역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직관이죠. 느낌, 촉, 육감, 그리고 감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나누어드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요, 직관의 힘을 믿으세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란 이번 타석에서 류현진 선수가 홈런을 얻어맞을 것 같다던가 오늘 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될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망이 뒤섞인 환상입니다. 뇌과학자가 말하는 직관이란 무엇이냐? 전문가가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는 느낌입니다. 체스 선수가 왠지 이쪽으로 두어야 할 것 같은 느낌, 형사가 왠지 이 사람이 수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왜 직관이 중요하냐? 이 직관은요, 무의식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의 영역은 의식보다 훨씬 커요. 다만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를, 그 과정을 우리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크고 힘이 센데 다만 그 무의식이 일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말합니다.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분석을 거쳐서 내놓은 프로젝트나 신제품 중에서도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것들이 정말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의 힘에 좀 더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의 가르침이나 서렌더 같은 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예컨대 이런 신념이라고나 할까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우주는 늘 내 편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고 있다. 조상님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 나는 세상의 요구에 완전히 서렌더한다. 같은 생각을 딱 하면은요, 요거는 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기로 할 거야 라고 의식의 영역에서 정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에 대한 위임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우주는 우리 편이라고 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단 믿어보자 하고 마음을 맡기는 거죠. 실제로 우주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쉬면 우리는 무의식을 활용해서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이야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뇌의 부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무의식의 영역이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의식 영역일 때가 많은데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식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수와 맞닥뜨린 인간에게 여러 가지 행동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서 고민할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심박과 호흡을 유지하게 해주는 무의식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 번에 딱 4건의 정보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기억과 달리 무의식의 영역의 총량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고 활동은 의식 영역 안에서 일어나지만 복잡한 평가가 요구되는 활동에서 의식의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보다 덜 떨어진 열등한 접근법이 되는 2가지 요인이 있다. 그것은 작업기억의 제한된 용량과 심리학자들이 분석마비 또는 결정피로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한 위험성이다. 작업기억은 사실 영리할지는 몰라도 용량이 조그만 영역이다. 사실 오직 작업기억만을 사용해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작업기억의 에너지가 소진되면 우리는 결정 피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 피로 상태에서 모든 두뇌 활동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결정 피로는 특정한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다른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우리 뇌는 단기적인 보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장기적인 전망에는 흥미를 잃는다. 당신은 만약 단지 색깔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싸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범인은 아마 결정 피로였을 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답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당신이 전문가일 때 확률은 더 높아진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할수록 최적의 결과에서 더욱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보에 관한 한 다다익선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한 연구에서 고등학교 상담 교사들은 졸업반 학생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학 신입생으로서 어떤 성적을 받을지 예측하는 실험에 참가했다. 그들이 받은 방대한 자료에는 성적표, 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성격 및 직업 적성 검사 결과, 그리고 실물 면접 기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연구진은 그저 내신 성적과 한 건의 표준시험 점수라는 단 2가지의 요소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예측했다. 그 결과 상담 교사들의 면밀한 평가보다 간단한 공식을 근거로 한 예측의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 생애의 대부분을 의사결정 관련 연구에 헌신했던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간결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야기한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무작위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 염려를 표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전 던지기는 훌륭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동전을 던져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만족감이나 안도감이 든다면 그 결정을 따르라. 그러나 당신이 동전을 던져서 정해진 결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애초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동전 던지기처럼 쓸데없는 방식으로 결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그 동전으로 나온 게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골라라. 이것은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직감이 경고를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감이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직관력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직관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두뇌의 두 영역은 기저핵과 섬엽이다. 우리가 축적한 전문성을 반영하는 저장된 행동 양식과 루틴을 관리하는 부위가 기저핵이다. 섬엽 피질이라고도 불리는 섬엽은 신체 지각을 담당한다. 우리 몸의 느낌을 알아채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체상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비록 당신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뇌의 무의식 영역은 곧바로 처리를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뇌는 무의식이 이미 결정한 사항과 의식이 결정한 사항을 비교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결정이 일치한다면 당신의 뇌는 미세한 보상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면 위협 반응이 시작된다. 두 반응은 모두 신체상의 변화를 유도한다. 뇌가 보상을 받으리라 예측하고 있는데 보상이 오지 않는다면 놀람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다. 도파민 뉴런이 빽빽하게 들어찬 이 영역은 쉽게 말하면 오류 감지기다. 전 대상 피질은 예상했던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오류 감지 신호라고 알려진 뇌파를 발생시킨다. 섬엽이라는 부위 덕분에 신체 지각 능력이 높은 우리는 우리 몸의 변화를 감지한다. 직감을 육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기분 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바탕으로 어떤 결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감지한다. 심리학자 조셉 존슨과 마커스 라비, 핸드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팀은 선수들에게 핸드볼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일시 정지를 시키고는 선수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다음 동작이 뭔지 말해보게 했다. 또한 연구팀은 영상을 재개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동작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선수들이 제일 먼저 최초로 한 답변이 거의 항상 최선의 답변이었다. 체스는 아마 그 무엇보다도 고도의 분석력과 많은 두뇌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임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체스 마스터들을 관찰해 본다면 말의 움직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체스 선수 망누스 칼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체계적인 분석이 직관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참고로 칼제는 22살 때 전설적인 체스 그랜드마스터를 제치고 역대 최고 등급의 체스 선수가 되는 영예를 얻은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체스 선수들은 고도로 이성적인 분석가처럼 인식되지만 칼제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월드 챔피언 자리를 따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저는 보통 직관이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제 직관적인 결정이 옳았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뇌를 읽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